없어요. 됐어요. 자, OT 10분 진행하고 바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OT. 자, 2학기 수업 OT.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말고사일 텐데 학원 학사 시즌으로 그 수능반은 지금 2학기에 돌입을 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원 보면 2학기. 그러면서 9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9월 지나면 파이널 뭐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2학기 수업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리고 과제는 어떤 것들이 나갈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수업은 자, 7월 초까지 자,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중순부터 자, 8월. 자, 8월은 자, 기출과 자, EBS 자, 총정리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9월 평가원 들어가기 전에 9월 평가원 들어가기 전에 주요 기출 한 회독 다시 한번 하고 자, EBS 총정리를 할 거야. 총정리. 그러니까 이걸 반반씩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총정리 시즌에는 우리가 1학기 때 다루지 못했던 고전시가 전문 있죠. 전문을 비롯해서 고전 산문 전문까지 해가지고 다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컨텐츠가 좀 깔끔할 거예요. 우리가 학기 초에는 계속 약간 프린트물로 나갔잖아, 맞지? 이때는 한 권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주간지 학습은 총 2번이 나갈 겁니다. 자, 공통 과목 주간지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주간지. 자, 공통 과목 주간지는 자, 이번에 매산봉이라고 해가지고 매산봉. 자, 매일 세 지문씩 할 수 있게 제가 기출지문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총 15지문 세트로 주간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매주 드릴 건데 독서 2지문, 문학 1지문 혹은 독서 1지문, 문학 2지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씩 자, 매일 한 세트씩 자, 오전에 푸실 것을 자, 당부 드립니다. 알겠죠? 매일 오전에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5세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루가 남잖아. 자, 하루는 자, 모의고사 풀이를 좀 가능하면 좀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하루는 좀 모의고사 진행해 주세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줄 거야. 9평 전까지 매주 모의고사 줄 건데 7월 초까지는 우리가 수능 완성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모의고사를 드리지 않고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완성이 유형편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5회편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 유형학습,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5회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유형학습 편을 진행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수능 완성 실전 1회분부터 해가지고 5회분까지 하겠지. 그 해당 회분을 일주일에 하나씩 푸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고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수업 끝나고 물어보시든지 겐톡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화작하고 언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일 한 세트씩 맞지? 오전에 털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도 5세트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S반. 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 화요일 개강합니다. 다음 주 화부터 개강을 할 거고요. 자, AS반은 뭘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 매산봉 있죠, 매산봉. 자, 매산봉 주간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매산봉 주간지로. 자, 매산봉 주간지로. 자, 주간지로 진행을 할 건데, 주간지를 보면, 제가 임의로 지문을 선정한 게 아니라,
이번 수능 특강 소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재들만 제가 다 집어 넣었어요. 맞죠? 그리고 15개의 지문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무난하고 한 5개 정도는 조금 어려운 그 내용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 어려운 내용의 5개의 지문들은 제가 화요일 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이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지문 정도 수업 시간 할 거고, 시간은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해서 총 90분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90분. 알겠죠? 자, 90분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화작 85, 엄매 83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 미달한 학생들은 일단 다 들어오세요. 알겠어요? 닥치고 들어오세요. 닥치고 들어오세요. 알겠어요? 자, AS 해줄 거니까 이때 이제 들어오시고요. 자, 시간이 뭐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뭐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친구들은 저랑 반드시 개별 1대1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랑 아무런 소통 없이 수업에 빠지거나 뭐 그렇게 멋대로 하실 거면은 수업 들어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자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가 요 시간대잖아, 맞지? 현역 때는 요 시간대를 잘 활용을 해야 돼, 맞아?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학습을 하실 때 자, 오전과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자, 이렇게 시간이 3분할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전에는 상체 운동이 아니라 오전에는 상체 운동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있잖아. 자, 요거는 약간 좀 능동적인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후하고 저녁은 수동적 학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능동적 학습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맞지? 뇌를 쓰는 학습을 해야 돼요. 뇌를 쓰는 학습. 그러니까 문풀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죠? 오전에는 거의 문풀 위주로 하세요. 주간지도 풀고 수학 문제도 풀고 하는데, 그리고 풀고 나서 채점 정도만 하시고, 맞지? 피드백은 오후로 넘기세요. 오후로.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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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가지고 그 오전에는 막 거의 문제 풀이를 90% 이상 가져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나서 피드백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을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가져가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달라. 자, 오후 시간에는 정리 위주로 가죠. 정리 하고 피드백, 그 다음에 인강, 이런 것들 있지. 정리, 피드백, 인강, 요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이고, 자, 저녁 7시 이후를 말하는 거야. 저녁 7시 이후는 자, 암기 과목을 배치를 해줘. 알겠어? 암기 과목을 배치를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 직전 한두 시간, 3시간 내 정도의 학습을 한 것은 가장 암기 효율이 높다는 거 알고 있으실 분들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맞죠? 선생님, 저 한 12시쯤 자는데요 하면은 한 8, 9시부터 암기 과목 해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녁에는 암기 과목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정리했던 것들을 이제 저녁 때 이제 하루 문제 풀었던 거랑 그리고 오후에 정리했던 거랑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는 암기 과목으로 좀 투자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뭐 영단어 암기나 아니면 사탐이나 과탐, 탐구 과목 암기도 저녁 시간에 좀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죠? 뭐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거는 뇌과학적인 학습법에 의거한 것들이니까 최대한 뭐 그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 맞지? 이걸 고려해서 플래너를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뭐 우연치 않게. 그리고 자, 클리닉. 자, 클리닉은 말씀드렸듯이 자, 선택제로 할 거고요. 선택제로 할 건데 화, 목,
자, 화목 같은 경우에는 자, 카톡으로 신청. 자, 카톡으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맞죠? 질문 좀 받아주세요 하면은 제가 퇴근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알겠지? 저는 이제부터 이제 워라밸을 챙길 겁니다. 워라밸을 챙긴다는 게 저는 이제부터 저의 생존을 찾을 거예요. 저 운동 좀 해야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오늘 헬스장 갈 겁니다. 헬스장 갈 거니까 그 연락 없으면은 바로 새질하러 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수업 끝나고 그 뭐지? 11번 자리인가? 거기에 신청서 있어요. 맞죠? 그거 써가지고 교무실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단과 하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바로 오세요. 알겠죠? 수업 끝나고 오시거나 단과 친구들은 그 저랑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질답하세요. 알겠죠? 단과 하시는 분들은. 됐죠? 또 궁금하신 점? 시간, 그 강의실이요? 강의실은 아직 미정이에요. 강의실은 미정이에요. 그냥 제가 한다고 했어요. 하니까 강의실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냥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막 뭐라 하는데 모르겠고 그냥 강의실 하나 달라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여서 강의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의실은 뭐 제가 공지하겠죠. 강의실. 설마 강의실이 없겠어? 또 됐죠? 오케이. 자, AS반은 정리가 아니라 좀 직관적인 수업을 할 거야. 직관적인 수업. 그러니까 뭐 요 문제는 요걸 어떻게 보고 풀어야 된다. 요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걸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내용 이해나 정리는 그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인 문제풀이 방법론 위주로 좀 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수능 완성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볼게요. 8페이지. 응? 프린트가 아니라 수능 완성을 갖고 와야지. 없어? 이거 내가 예상한 거와는 다른데? 그게 단데? 하나 더 있다. 오케이, 다행이다. 자, 이것도 하나 갖고. 이제 너가 그게 막차야. 한 4명 안 하는데? 잘 모르겠다. 진짜. 인생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니?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진짜 힘들긴 해. 맞지? 현역들 특히나 9시 오기 되게 힘들지. 맞지? 힘들어. 나도 학생 때도 많이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10시, 11시 이렇게 그 5월 달에는 10시, 11시 퇴근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4시 반, 4시 반부터 이제 수업 준비를 하거든, 새벽에. 그럼 3시 50분쯤에 알람을 맞춰놔. 새벽 3시 50분. 왜 3시 50분쯤에 알람 맞췄느냐? 4시 반에 알람 맞춘다고 해가지고 절대 못 있나?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지옥인 거야. 3시 50분부터 4시 반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기까지의 그 40분. 나는 내적인 그 지옥을 겪는 거야. 진짜 좀만 더 자고 싶다. 미치겠다. 눈이 안 떠지는 거야. 힘들어. 막 미칠 것 같아. 내 자신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막 부모님에 대한 원망까지. 막 진짜 이런 내적인 이 힘듦과 고난 막 이런 거 다 이겨내가지고 결국에는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맞지? 이 과정에서 커피를 한 1리터를 마시는 것 같아. 맞아? 4시 반에 꾸역꾸역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때 아니면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맞죠?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어. 나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비슷하게 살아요. 다들.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럴 거고 오늘 지나가다 마주친 그 누군가도 다들 비슷하게 열심히 살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맞죠? 자, 힘냅시다. 알겠죠?
일단은 자, 인문 지문에서 가나 세트 지문이지, 맞지? 자, 가나 세트 지문 읽으실 때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 그러니까 가글을 읽고 이제 나글을 읽으실 때 나글을 가 문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용을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친구들은 가의 내용 파악하고 좋아 하면서 가에 관련된 문제 신나게 풀고 이제 나 읽고 나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탄탄한 2등급 이상의 점수를 확보를 하기 위한 공부의 방향성을 잡으시려면 가나 세트글은 다 읽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내용을 서로 연결한 뒤에 지문 독해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어요? 탄탄하게 가셔야 돼요. 탄탄하게. 그리고 자, 인문 지문이다 보니까 자, 정보 분류를 무엇보다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맞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A 정보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B의 정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보와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가면서 독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문지문 특성상 이게 이 말 어떠한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 범위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딱 구분해 가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지문을 하면서 좀 강조를 해볼 만한 내용들은 동의형 표현 있죠. 동의형. 같은 의미인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표현들. 맞지?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문에다 다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약속 표시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야. 그럼 지문에다 무조건 연결해 주신 다음에 같다 표시를 해주십니다. 무조건. 알겠어? 같다 표시를 해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 구조. 자, 많이들 사용하는 독해 용어가 있죠. PS 구조. 자, 문제와 해결책에 해당되는 PS 정보는 무조건 하나의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S 구조는 문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지로 유도하거나 뭐 역으로 이제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나의 세트 정보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비교하는 정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공통점에 해당되는 정보하고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 맞지?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는데 비교라는 것은 보통 얘들아 두 대상을 비교하잖아.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자, 뭔가 글을 읽어봤는데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비교 대상 하나를 동그라미, 비교 대상 또 다른 하나를 세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고 공통점에 해당되는 정보는 저스트 그냥 밑줄만 언더라인만 그어주고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는 각 대상에 해당되는 기호로 묶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항 독해를 해주는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대한 견해 비교가 나타나.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점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 해당되는 정보는 밑줄 처리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정보들은 다 동그라미로 묶고 플라톤에 대한 정보는 이제 세모로 묶어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보 처리를 하면은 맞죠? 2019년도까지 그 기출됐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어때? 나글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거야. 비교 대상으로서. 알겠어? 요즘에 나오는 기출들이 그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문단 독해시 가장 핵심하고 내용 전개 방식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프린트의 내용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 근데 무엇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죠? 폴리스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 맞지? 수경아, 여기서 폴리스는 무슨 표현과 동우 이형이야? 자, 여기서 폴리스는 무슨 표현과 동우 이형인 것 같아? 폴리스. 경찰? 경찰이에요?
여기서 폴리스 뭡니까? 군집? 군집이란 말이 좀 더 군집? 응? 방침하고 정책? 자, 여기서 폴리스를 무슨 말과 동우 이형으로 처리해야 될까? 폴리스를 근거로 국가의 발생 근거를 설명했다고 했잖아. 맥락을 봐봐. 맥락. 앞뒤 맥락을. 여러 마을로 구성된 공동체 국가인 당대 폴리스를 근거로. 공동체 국가래. 폴리스는. 그러니까 폴리스는 무슨 말이야? 공동체야. 공동체. 맞아. 자, 폴리스는 공동체요. 공동체를 근거로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인간이 자연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다.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한다. 이 세 가지 근거를 설명해주고 있잖아. 여기서 폴리스를 우리 머릿속에는 공동체다라는 말로 동우 이형 처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은 자연적으로 공동체적 동물이다. 공동체는 개인보다 우선한다. 공동체는 자연 발생한다. 뭐 이러한 식의 조금 더 쉬운 진술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정보가 나오고 있죠. 반박 정보. 맞지? 동물도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물 또한 그러면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냐. 인간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재반박을 하고 있죠.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국가는 목적부터 다르다. 그러면은 이 정보는 바로 두 번째 문단에서 후술될 정보가 어떠한 식의 방향일지를 예고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폴리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맞지? 자, 국가의 자연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맞지? 여기에 후술되는 논의로 자, 동물과 인간에 대한 비교 정보가 곁다리로 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판서하는 것들은 수능 완성 교재에다가 크게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나머지 프린트물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사용을 해주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를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목적은 행복 추구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 추구. 맞죠? 행복. 자,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동물에 관련된 진술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동물은 단지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잘 봐봐.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왜 자연 발생적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먼저 언급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대. 내용이 다소 어긋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될 거야. 맞지?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장 핵심이야. 오케이? 자,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덕을 길러야 하는데, 자,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덕을 길러야 되는데, 자, 이러한 능력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이성적 능력이지. 맞지? 이러한 능력은 이성적 능력이야. 이러한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을 말하고, 이성적인 능력은 바로 뭐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추구와 관련된 내용이야. 이것은 어디에서 기를 수 있대? 어디에서? 이성적 능력은 어디에서 기를 수 있대? 공동체에서 기를 수 있다고 하잖아. 공동체가 무슨 말이야? 폴리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은 공동체. 즉 폴리스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연결이 되는 거지.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대. 근데 이 행복은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느냐?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덕을 쌓으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대.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공동체,
즉 뭐야? 폴리스 안에서 길러질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인간의 이 폴리스, 즉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자기 본연의 목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다? 공동선을, 자, 공동선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공동의 선, 맞아요? 공동의 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 공동선은 바로 모두의 마블, 모두의 행복이죠. 모두의 행복.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이제 세 번째 문단 정보 처리 갑시다. 세 번째 문단은 여기서부터 정보 처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국가가 개인들의 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스승인 플라톤과 비슷하지만 정보 처리 해주셔야 돼. 어때?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밑줄 처리 해줘야 돼. 지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의 의견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아, 공통점은 바로 뭐다? 국가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 공동선을 추구한다 라는 진술은 본문에다가는 밑줄 처리 해주셔야 되고, 맞지? 그리고 프린트에다가도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동일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진술을 어때? 비교를 해줘야 돼. 비교를 해줘야 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플라톤은 어땠느냐? 잘 봐봐. 이거 잘해야 돼. 천천히 할게. 자,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자, 이 차이점은 국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대, 얘들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리하고 플라톤이 다르다. 자, 일단 플라톤에 대한 진술부터 먼저 나오고 있어. 자, 보니까 천천히 보는 거야. 플라톤은 스승 동굴의 비유를 통해 지혜와 덕을 갖춘 철인만이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을 동굴 밖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까지만 나오고 있어. 뭐 윤사를 했던 친구들은 뭐 한 번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 맞지? 다소 다소 비유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술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맞지? 자, 일단 차근차근히 보면, 자, 철이는 무엇을 갖추고 있대? 철이는 지혜하고 덕을 갖추고 있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대. 지혜하고 덕을 갖추고 있는 철인이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을, 자, 철인이 누구를?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 자, 사람들을 동굴 밖 이데아로 이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철인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진술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 끌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떠한 특정한 그 개념어에 대한 그 진술이 비교의 방법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제시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비교된 다음 개념을 이제 봐봐. 그러면 오히려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이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거는 무슨 생각이라는 거야?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이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현실적인 국가의 운영에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별한 집단이 생겨나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 자, 어떤 특별 집단이라는 개념을 상정을 했어. 특별 집단이라는 것은 생성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특별 집단이라는 게 무슨 집단이래? 무슨 집단? 자,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집단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얘와 달리 얘는 특별 집단이라는 것을, 법을 지배를 받지 않는 특별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철인이라는 집단은 무슨 집단이라는 거야? 얘네들. 그렇지. 특별 집단이라는 거야. 맞아? 아니, 얘가 왜 이러한 얘기를 했겠어? 얘 생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정보가 대응이 된다라는 말이야. 이 특별 집단 어때?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법 지배를 받지 않은 애들이니까 이 처리는 무슨 집단이겠어? 얘네들은 특별 집단이자 무슨 집단? 그렇지. 얘네들은 지배자라는 거야. 지배층이야. 오케이?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 대신 지혜와 덕이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최고의 직책을 맡기고, 자, 최고의 직책. 최고의 직책. 최고의 직책은 최고의 직책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지배자겠지. 맞지? 이 지배자는 무엇을 갖춰야 된대? 그렇지. 지혜와 덕을 갖춰야 된대.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이 진술을 뭘로 엮어봐야 돼? 요 정보하고 요 정보를 공통점으로 읽어봐야 돼. 물론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에 지금 묶여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맞지? 글을 읽는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어주는 거야. 맞아? 자, 지배자는 무엇을 갖춰야 된다? 지혜하고 자, 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진술도 추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대응을 해야 돼. 맞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그를 비판할 권리를 주는 한편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 체계를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자에 대해서 이 지배자는 자, 법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시민의 비판이 자, 시민은 이런 지배자들을 비판할 수 있다라는 진술까지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이제 수단인 거고, 실제 정보 처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시민을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범주화시키기 위한 기호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읽어낼 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두 개의 진술에 대한 차이점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얘도 지배자는 어때? 지하고 덕을 갖춰야 된다. 얘도 지배자는 지하고 덕을 갖춰야 된다. 맞아? 실제 지문을 읽는 과정 속에서는 지하고 덕이란 두 개의 키워드가 연결이 되네 라고 했을 때 그 지하고 덕을 갖춰야 되는 주체는 누구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결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의 지배를 강조한 이유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제 국가 운영에 관련해서 법의 지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의 관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인간의 실천적 활동은 자, 비합리적 요소를 이성이 억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비합리적 요소라는 정보는 무슨 정보랑 동우 이형이야?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의 실천적 활동은 비합리적 요소를 이성이 누르면서 맞지 이루어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자, 비합리적 요소는 뭐가 있어? 그렇지. 감정. 뭐 감정 이런 것들 있지. 감정이나 욕망. 맞지? 인간은 이런 감정과 욕망을 끊임없이 이성이 억누르면서 자, 살아간다는 거야. 맞지? 그렇잖아. 자, 근데 이러한 비합리적 요소는 무조건 이성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는 자, 이성의 지배를 필수로 받지 않음. 즉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한대. 여기서 양자는 뭘까? 지금 프린트에 내용하고 있어. 양자는 두 대상 간이잖아. 두 대상 간에 충돌이 발생한대.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뭐야? 비합리적 요소하고 그렇지. 하고 이성을 말하는 거야. 얘네 둘에서는 항상 충돌이 발생을 한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뭐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문제 상황. 자, 그것에 대한 해결책 정보를 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된다? 그렇지. 법이 요구된다. 자, 합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을 요구한다.
어때? 비합리적인 요소를 억누르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거야. 야, 네 감정과 욕망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들이미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없던 이성도 갑자기 생기죠. 맞아요? 깜빵 간다고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 거란 말이야. 자, 그럼으로써 무엇을 양성할 수 있대? 인간의 덕을 양성할 수 있대. 덕을 양성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무슨 덕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요 덕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인간의 행복 추구와 관련된 것들. 맞지? 응. 사람은 그러면 법을 준수를 함으로써, 맞지? 인간은 그러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진술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자, 그리고 또 문제 밑줄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훌륭하게 제정된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밑줄 진수가 관련된 부분에서,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을 의미하는데, 실정법을 기본으로 하되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게 기억의 밑줄이에요. 실정법은 뭐고 자연법은 뭐냐? 실정법. 실정법은 자, 말 그대로 어때? 자, 해당 국가에서, 각 국가에서 성문화 시켜 놓은 법을 말하는 거죠. 성문화된 법. 법전이나 이런 거에 뭐 각 구절을 맞지 적어 놓은 성문화 시켜 놓은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자연법은 뭐겠어? 자연법. 자연법. 성문화 시킨 법이 아니죠. 맞죠? 뭐 도덕,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운영 두 번째. 권력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복수성과 분할. 자, 국가가 커지면 중앙 집권 체계가 필요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공동의 적 혹은 공동성과 관련 없는 목표가 생긴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복수성과 분할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어. 이 복수성과 분할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개념 같아? 바로 지배층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지배층의 권력은 항상 복수성, 여러 개가 존재한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권력 하나만 존재하면 안 되고, 얘들아, 절대 권력 하나만 딱 존재하면 안 되고, 이 권력을 가진 존재가 어때? 두 개, 세 개 이상, 그러니까 비슷하고 동등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복수로 존재를 해야지 나라가 썩질 않는다는 거야. 분할은 뭐겠어? 권력이 분할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복수성과 분할은 어때?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나의 정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됐어? 자, 이러한 복수성과 분할을 그 국가 운영의 원리로 추가함으로써 권력자가 은폐한 도덕적 문제나 위기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의 공동선을 추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가의 공동선은 바로 자, 행복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국가는 무엇? 맞지? 지배층도 그렇고 이 국가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되고 있는 1, 2문단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글들, 요즘 나오는 세트 지문도 그렇고, 자, 독서에서는 자, 이렇게 문단 독해가 끝났을 때 1, 2문단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연결시켜 가면서 아, 이 글이 전체 어떠한 주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자, 생각을 해주는 과정을 좀 추가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낙을 볼게요. 낙을은 심플합니다. 국가의 지배 근거에 대해서 정당화는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맞지?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통치자고 피통치자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통치자는 뭐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피통치자는 뭐 국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튼지 간에 국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 권력에 대해서 충분한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는 다소 어때? 가나 글이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낙을 읽으면서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이 가글과의 관련성, 어떠한 부분이 연결이 될까? 그 연결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국가의 지배 권력 정당화에 관련된 문제로서 첫 번째 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법률에 대해서 실정법은 물리적 강제성이 있는데, 근데 물리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배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실정법만으로는 국가가 지배 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 한계가 있다는 진술은 문제 상황이라 볼 수 있어. 그러면 해결책에 대한 정보 나오겠지. 그게 바로 이제 아퀴나스의 견해라는 거야. 아퀴나스의 견해를 보니까 자, 지배층으로부터 피지배층으로부터 자발적인 수능을 이끌어야 된대. 법이라는 것은. 알겠어? 그리고 영원 자연법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그 영원 자연법에 의거한 실정법이 제정이 돼야지 피지배층으로부터 자발적인 무엇을 이끌 수가 있다? 그렇지. 수능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봐. 여기서 연결 지점을 찾아보자. 국가가 그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맞지? 그러한 그 지배 정당성은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자, 가글의 어떠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까? 아무래도 요 내용과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겠지. 맞아? 요 내용과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때? 자, 실정법과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실정법이 뭐에 가깝게 제정이 돼야 된다?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진술을 했었잖아. 아퀴나스 또한 어때? 그렇지. 영원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상정해서 자, 국가에서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그 법을 제정을 할 때 이런 영원 자연법에 의거해서 제정을 해야지만 피지배층으로부터 자발적인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것이 국가의 지배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내가 이제 프린트에 별표 쳐놓은 정보 있죠? 실정법은 자연법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라는 정보는 예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도 여러분들이 밑줄 쳐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 국가의 지배 권력 정당화에 대해서 권력자 측면에서 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자, 여기서 아퀴나스의 견해를 보니까 자, 권력자는 도덕성과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즉, 권력자는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 도덕적. 자, 여기서 아퀴나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때? 이 앞선 철학자들의 견해와 비교를 해줘야 돼. 관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관련 문제가 있어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서 언급됐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의 어떠한 정보와 연결이 되고 있어. 지배자에 대한 정보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 맞지? 여기서도 지배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지배자는 자,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럼 비교를 해봐. 어찌 됐던 간에 이거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 반드시 나온다고. 그러면 너희들 생각을 해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는 지혜하고 덕을 갖춰야 된다. 자, 플라톤도 지배자로 볼 수 있는 철이는 지혜하고 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공통점이었어. 맞지? 공통점이었다고. 그렇다면 자, 아퀴나스가 말하는 지배자는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덕성은 지혜와 덕이라는 정보로 연결될 수 있겠니? 이거 파악을 해야 돼. 이거 연결성을 파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 지혜하고 덕은 도덕성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아퀴나스는 자, 권력자 선출을 위해서 군주제를 택하든 아니면 민주주의를 택하든 권력자를 배출하는 방식, 지배자를 배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 어찌됐든 간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지배자가 선출이 되든 그 지배자는 뭐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도덕성만 갖추고 있으면 장땡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 맞지? 그리고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정당화의 개념은 자, 정리되어 있지. 권력자는 도덕성과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거야. 자, 도덕성이란 개념이 지혜하고 덕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진술도 후술되고 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때? 그렇지. 여기서 확실히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공통점이. 선생님,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국가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운영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니? 지배자가 정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공통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점이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됐어? 자, 요 정도로 파악하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어렵지 않았죠? 1번은 부정 발문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부정 발문이니까. 부정 발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부발. 자, 사실관계 일치불일치에 대한 부정 발문. 자, 본문의 사실관계에 대한 일치불일치에 관련된 부정 발문, 즉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는 반드시 뭐 4개 소거해 주셔야 되죠. 이 기본기야. 문제를 풀 때 주관제를 풀든 아니면 수능 완성을 풀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 소거를 하지 못하고 답을 골랐을지라도 피드백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4개의 선지를 반드시 소거하는 공부 과정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2개 혹은 3개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오늘 4번이 느낌 좋더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기의 실력인 양 맞지? 위안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업보야. 업보가 쌓이는 거야. 알겠어?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닌 거야. 자기 실력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하시고 자 선지 소거 못하는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선지 소거를 못했다 하면은 어차피 나는 이거 피드백을 해야 돼. 그 별표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본문에서 근거를 다 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1번.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권력자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은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5번째 문단에서 국가가 커지게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어. 2번. 인간의 실천적 활동은 감정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성도 작용한다. 인간의 실천적인 활동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성이 억누르면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값은 비합리적 요소가 감정과 욕망이라는 정보와 동의형 처리가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비합리적 요소를 이성이 억누른다는 말에서 이 2가지 요소는 다 인간의 실천적 행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3번.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즉 폴리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한, 더 나은 삶은 바로 뭐야? 여기서 더 나은 삶은 행복이라는 말과 어때? 동의형 처리되는 정보야. 더 나은 삶은 행복이야, 행복. 맞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덕을 추구하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정보 처리가 되어 있으면 빨리 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몰랑, 아몰랑 하고 4번 넘어갔겠죠. 4번. 군집을 형성하여 생존이라는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특성이다. 군집, 생존. 키워드 뭐야? 동물과 인간의 비교. 맞지?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어때?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한데 단순히 어때? 생존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 생존만을 추구하는 것은 동물의 보편적 특성. 이렇게 교묘하게 선지 짜깁기 해놔줘. 짜깁기. 표준어 쓰기도 힘들다 진짜. 자, 아무튼 간에 답은 4번입니다. 국가가 자연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 자, 폴리스는 어때? 개인보다 우선한다. 맞지? 여기서 폴리스, 공동체 어때? 동의형 처리해줬으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알겠어? 꼼꼼하게 정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피드백하는 과정에서는. 알았어요? 오케이. 넘기시고. 자, 나의 영언법과 자연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긍정 발문 문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그럼 범위를 다시 탐색을 하신 다음에 앞뒤 문맥에서 요약을 해주셔야 돼. 그 범위 부분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앞뒤 부분 문맥을 최대한 한 문단까지 확장을 해주신 다음에 요약해 주셔야 돼. 자연법과 영언법. 자연법과 영언법이 왜 나왔지? 자연법과 영언법이 왜 나왔냐면 바로 아퀴나스가 법에 의해서 지배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으려면은 단순 성문법만이 가진 물리적 강제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언법과 자연법에 근거한 성문법이 지배계층의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즉 법에 의한 정당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진술과 연결되고 있잖아. 포인트는 이 자연법과 영언법이 왜 필요한 거야? 왜? 얘네들이 왜 언급된 거야? 그렇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 대한 자발적인 수능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당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진술. 하나의 진술을 먼저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가셔야 돼요. 선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많이 틀리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문 가서 내용을 요약해 주신 정보를 선지에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해야 돼. 하나하나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소거로 해주시면 안 된다. 알겠어? 소거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발문 소거하시면 실력 안 납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문학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문학 긍정발문은 소거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문학하고 독서하고 다릅니다. 자, 문학 긍정발문은 소거해 주시면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자, 3, 4번. 자, 3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에서 훌륭하게 제정된 이라는 것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가깝게 제정되어야 최고의 권위에 걸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번 객관적인 기준이 포인트겠죠? 객관적인 기준. 오케이. 자, 이거를 억누르려면 어때? 이성에 걸맞는, 맞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법이 존재해야지 요걸 억누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 맞지? 자, 3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없애고 법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선생님, 이 진술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따야 돼요? 여기서 근거를 따야 되긴 해요. 자, 왜냐면 이 네 번째 문단에서 관련된 그 진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때? 국가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 집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 맞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배 계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즉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지배 계층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들은 어때?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진술로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기억 밑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파악하는 문제인데 조금 난도가 있었다. 정보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4번 아퀴나스의 견해죠. 자, 공동선에 대한 더 나은 기대와 미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명분이라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은 어때? 명분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이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5번은 자, 절차적 정당성이란 말이 틀렸죠.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 명분이 없다라는 거야. 아니, 폭군이 맞아 나라 깽판 치고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폭군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다 따지다가는 언제 혁명을 합니까? 맞아요. 언제 절차 다 따져요. 맞아요. 국회 뭐 발의를 하고 뭐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 애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맞죠? 애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절차에 관련된 표현에서는 자 관련된 정보가 딱 하나 있어. 절차에 관련된 정보는 아퀴나스의 지문에서 절차에 관련된 정보는 이 지배자는 도덕성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데 이 지배자가 되는 절차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 중요하지 않다라는 진술만 나오고 있지. 그 외에 절차적 정당성, 절차에 관련된 진술이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과 엮여져 있는 정보는 없다. 1도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돼? 4번 문제는 선생님 그냥 보고 풀면 되잖아요. 뭐 보고 푸는 게 맞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철학자 3명 나왔죠. 선지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 아퀴나스. 이거 3명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23년도 24년도 독서
한비자 지문서부터 나온 신유형이잖아. 맞지? 자, 항상 3명 다 적어주고 다 파악하는 거야.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다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털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퀴나스. 자, 이렇게 문제 3개 적어주시고요. 3개 적어주시고 각 진술에 대해서 각 철학자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다 해보세요. 자, 3, 4, 12 12개의 진술이죠. 자, 파악해보세요. 아니, 왼손으로 쓴 줄. 누가 왼손 잡혔지? 다음 시간에 쪽으로 앞으로 와. 다음 시간에 앞으로. 자,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세요. 이거 좋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퀴나스 적고 각각의 진술의 OX, OX 파악해 보라고. 오케이. 해봐. 몇 개 했어? 그래. 민서 많이 했네. 잘하네, 민서. 너 뭐야? 왜 안 해? 빨리빨리 안 해? 선생님 오지. 다시 읽고 있어. 다시 읽고 있어. 자, 20초 뒤에 10초 뒤에 같이 할게. 요즘 국어가 뭘까? 요즘 국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상담 시즌이라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선생님, 요즘 국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뭔가 본질을 때리는 질문이야.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그냥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거기 딱 느낀 거야. 한마디로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뭐 독해력을 키워야 됩니다. 뭐 이해 능력,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말하기가 좀 힘든 거야. 그걸 느꼈어.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보니까 요즘 국어가 너무 잡탕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잡탕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어를 했을 때는 되게 그냥 깔끔했어. 그냥 독해력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때려잡을 수가 있었거든. 배경식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 근데 요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 즉 수능 특강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뭔가 이리저리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는 짬뽕과 같은 문제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문법 문제도 그래, 언매도 그래. 사실은 언매도 22년도 이후로는 맞죠? 언매는 진짜 좀 너무 지역적인 것들. 저 전공 과목 공부할 때, 저 대학교 전공 때 공부했던 중세국어 개념이 나오고 있질 않나. 와, 도대체 이거는 일종의 공부를, 그러니까 순수 독해력만으로는 조금 대비하기 힘든 그런 측면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요즘의 국어인 것 같아요. 맞죠? 순수 독해력만 가지고 승부했던 저로서는, 맞죠? 어느 순간 딱 이걸 느낀 거야.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진짜 애들이랑 시간 재고 똑같이 문제 풀면 나도 1등급 나올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야.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1등급 나오긴 하는데 시간이 겨우겨우 나도 이제 부족할 때가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한 3, 4년 전이죠. 와, 그때부터 나도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따로. 그냥 내가 이제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요즘 국어는 말 그대로 저도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보면은 1등급이 아니었던 시절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국어 강사하던 시절에 초반에 이제 내신하고 뭐 이랬던 시절에는. 근데 이제 수능 국어를 가르치기로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그 같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고 나도 이제 채점을 해보고 점수 걸린 시간들을 봤을 때 아,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내가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지금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이제 현역 때 몇 점을 맞았고 몇 등급을 했고 어느 대학 갔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현재 가르침에 있어서.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어느 순간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때 수능 국어에 맞게끔. 수능 국어에 맞게끔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내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EBS였지. 나 때랑 많이 달라진 게 EBS야. 쌤 때는 EBS 안 풀었거든요. EBS가 뭐야? EBS? 이병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막 놀림하고 야, EBS 무슨 그걸 왜 푸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마인드였는데 요즘에는 EBS를 풀지 않으면은 조금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제 교재 커리큘럼이 웬만하면 거의 한 70% 이상이 EBS죠. 맞죠? 그래가지고 EBS에 있는 내용들을 배경지식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날의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그 독서든 문학이든 맞죠? EBS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에서는 출제 원리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는 게 지금 현행 국어 공부에서의 가장 빠른 그 지름길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EBS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풀 때는 기출 지문을 분석하기보다는 기출 문제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지문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이러한 정보들, 어떠한 것들을 보통 물어보는구나 라는 식의 감은 기출에서 이제 잡으시면 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에 대해서는 EBS를 공부하시면 된다. 알겠어요? 뭐 하나만 그 오롯하게 해서는 그 1등급이 나오기는 힘든 게 요즘의 국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주간지로 보완을 할 거니까 최대한 주간지 잘 풀어오시고요. 질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AS 반에서 맞죠? AS 반에서 이제 기출 위주로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풀게요. 5번 문제가 아니지. 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퀴나스.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남들보다 마땅한 우월한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플라톤 오케이. 얘네 두 개는 둘 다 뭐야? 공통점이지. 맞지? 자, 그리고 아퀴나스도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에 관련된 진술은 셋 다 맞아요. 자, 국가 공동체는 개인들의 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간다. 공동선, 그렇죠. 공동선, 동그라미. 맞지? 자, 디귿. 가장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시민은 누구나 그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플라톤은 그런 진술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X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플라톤은 어때? 반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맞지? 자, 아퀴나스도 어때?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명분이 있다면.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없는 진술이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 문제를 그 풀고 나서 피드백을 하실 때는 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먼저 5번 보기 문제 볼게요. 자, 보기 문제 푸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때? 비교의 측면으로 갈 건지
사례 적용으로 갈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 비교로 갈 건지 사례 적용으로 갈 건지. 맞지? 그러니까 보기가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칭의의 정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보기의 내용과 그 지문의 내용을 비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기가 지문에 있는 개념들을 적용한 특정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문에 있는 개념을, 지문에 있는 핵심어를, 자, 핵심 개념을 자, 보기의 사례에다가 자, 1대1로 어때? 1대1로 대응을 시켜보는 방식으로. 맞지? 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국가 운영 원리에 따른 법의 지배에 해당되는 개념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차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때?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원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어때? 특정한 개념어란 말이야. 개념어. 그러니까 이건 뭐래? 비교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비교의 개념으로.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원주의에 관련된 진술들은, 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이항독해. 이항독해. 다원주의에 관련된 것들은 다 세모로 묶어보는 거야. 자,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독자성과 자유를 중시하면서, 자, 독자성과 자유. 자, 세모해 주시고,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목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다원주의도 이제 세모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공동이익도 세모해 주시고, 맞죠? 자, 비교의 관점이니까 비교된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비교된 대상이 뭐겠어? 비교된 대상은 보통 지문에서 이 다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는 어때? 공동선을 향한 공동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 그 관점은 바로 이 지문에서는 그렇지, 윤리학적 개념, 윤리적 개념과 비교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 윤리적 개념은 본문의 개념을 어때? 대변해주고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이거는 동그라미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정보 또 분류해 볼까? 그렇지. 공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공동선에 해당되는 정보는 어때?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동선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향한 공동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과 어때? 이거 두 개는 모순이 생긴대. 오케이. 공동선은 사회 본성과 관련되는 윤리학적 개념인데 비해 공동이익은 개인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사회학적 개념도 세모.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프랑켈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타당한 가치 질서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양보하고 조정함으로써 공동선을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이 프랑켈의 입장을 보면은, 자, 얘는 거의 다원주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지. 맞지? 다원주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세모는 타당한 가치 질서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이익을 양보하고 조정한다도 어때? 세모 밑줄 쭉 해주시고, 공동선, 동그라미를 실천해 나간대. 그러니까 프랭켈은 세모는 동그라미를 실천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맞죠? 자, 윤리학자들은 프랭켈의 견해에 대해서, 자, 일반적으로 타당한 가치 질서는 도덕적 판단, 동그라미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프랭켈은 구성원의 타협에서, 자, 세모로, 구성원들의 타협은 세모죠. 자, 세모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어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세모로 실현될 수가 없는데 동그라미를 세모로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그라미 세모 이러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 미술 치료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의 미술 치료하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야. 맞자? 자, 답 4번. 윤리학자들이 프랭켈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공동선이 구성원들의 타협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동의를 하겠군.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때?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겠죠. 당연히. 맞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보기 정보 분류만 좀 잘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4번 선택지 파악이 크게 어렵진 않았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18 페이지 19페이지. 자, 두 개 지문은 금방 끝날 것 같아. 프린트 내용과 같이 프린트 위주로 좀 보자 얘들아. 빠르게 정리해보자. 유형 연습 2에 있는 지문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련된 CPI하고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자, 두 번째 문단은 CPI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지. 자, CPI는 그냥 물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물가지수. CPI가 올랐나 떨어졌나는 뭐 물가가 올랐나 떨어졌나를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거야. 자, 측정 방법 봐봐. 측정 방법. 자, 본문에서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한 과정 진술과 프린트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주는 게 포인트. 자, 측정 방법은 자, 실제로 지문에서 정보 처리할 때는 화살표로 정보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해. 국가통계기관이 소비자 지출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큰 품목을 선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기 쉽게 그냥 정리를 해준 거고 실제 정보 처리할 때는 어때? 과정에 대한 진술은 화살표로 연결을 해줘야 돼. 과정에 대한 진술. 맞지? 자, 그 다음에 비중에 따른 가중치 선정된 품목이 가격을 직접 조사해서 평균한 가격을 기준 연도와 대비하여 CPI를 산출한다. 자, 측정 방법에 관련된 진술은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화살표로 연결해 주시고. 자, 3번. 우리나라와 미국의 CPI 지수 측정을 비교하는 값은 맞지? 공통점 및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공통점은 없죠? 차이점에 해당되는 정보 봅시다. 품목과 가중치 갱신은 우리나라는 2, 3년 주기, 5년마다 지수 초기화. 그렇지. 초기화를 한다는 말은 뭐야? 100으로 되돌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CPI는 항상 기준 연도 물가를 100으로 놓고 그 100에 비해서 올랐나 떨어졌나를 비교해 보는 건데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얘들아, 절대 물가는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오르면 올랐지. 알겠어? 물가는 절대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CPI 지수를 기준 연도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무조건 뭐 0.1이라도 오르면 올랐지 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 알겠어? 자, 미국은 근데 주기적인 품목과 가중치를 갱신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주기적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주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와 달리 82년에서 84년의 평균 물가율을 100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맞지? 매년 그 CPI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 CPI 지수가 뭐 몇만 되겠죠? 몇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80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보면은 한 100배는 올랐을 거 아니야. 80년대. 82년도는 나도 살아있지 않았던 그때인데 그때는 뭐 짜장면 하나에 막 50원 하고 뭐 이랬을 때 아닐까? 맞지?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야? 한 8,000원, 만 원 정도 하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미국의 CPI 지수는 우리나라의 CPI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세 번째 문단 가보자.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100을 곱한 건데, 자, 여기서 명목 GDP에 정리해 줄 게 있어. 자, 명목 GDP는 무엇을 반영한대? 그렇지. 이거는 물가를 반영한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실질 GDP는 어때? 이런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은, 자, 명목 GDP는 물가를 반영하는 분자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GDP 디플레이터의 값 계산을 통해 가지고 물가의 변화 수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자, 네 번째 문단 갈게. CPI와 디플레이터를 비교해주는 정보지. 자, 공통점은 따로 없고 차이점만 해당되는 정보가 있어. 차이점만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데, 자, GDP 디플레이터부터 먼저 보자. GDP 디플레이터는 가정에서 소비하지 않는 품목, 그리고 국내 미생산 제품은 제외를 했대. 가게에서 소비하지 않는 품목은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가게에서 소비하지 않는 것들, 원유 같은 거 소비하지 않겠지. 집에서 휘발유 소비하는 집이 있어요. 휘발유 이런 것들은 소비하지 않겠지. 맞아? 자, 그리고 GDP 관련 통계가 나온 후의 별표 밑줄. 그 전후에 관련된 과정적 진술, 이것도 과정적 진술이거든. 맞지? 전인지 후인지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개별 품목 변화 반영을 하지 않고 이제 크게 파악을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거시적 물가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에 비해서 CPI는 어때? 가계의 소비 품목을 반영을 해. 실제로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것의 소비 수치를 분석을 하는 게 CPI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 측정 방법에 대한 진술이 나왔었어. 실제로 가게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소비한 물건의 가격이 직전 월일과 비교해 봤을 때 몇 퍼센트 올랐느냐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조사한 수치가 바로 CPI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달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을 파악을 할 수가 있대. 맞지?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달에는 무 1kg에 1,000원이었어. 맞지? 근데 이번 달에는 무 1kg에 1,500원이네. 맞아?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야? 50%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수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 지표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년, 올해 25년이지. 25년 5월 순무 1kg는 1,000원이었는데 25년 6월, 아니 무슨 500원이나 올랐네? 아니 500원으로 떨어졌네?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선생님? 세일을 하는 경우. 맞지? 무가 대풍년이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번 달 한 달만 무가 세일이 됐어. 맞아? 무가 세일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물가 CPI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4년 5월과 24년 6월에 각각 무값들, 맞지? 무값들을 각각 조사해서 참고를 해준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CPI와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는, 자, CPI 지수. 결국에 CPI 지수는 물가 지수잖아. 맞지? 자, 이거는 이제 물가 지수지. 자, 결국에 물가 지수잖아. 자, 결국에 물가 지수인데 CPI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결국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잖아.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통화정책으로 연결을 시키겠어? 자, 통화정책 중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락하는 정책과 CPI 지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만약에 CPI 지수가 올랐어. 즉 물가가 올랐다는 거지. 그렇다면 물가가 올랐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물가를 잡아야 되겠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낮춰야 돼? 이게 오르면은 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CPI 지수가 올랐어.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돼. 그러니까 CPI하고 기준금리는 비례관계에 있는 정보라는 거야. 자, 이걸 좀만 이해를 해보자. 자, 봐봐. 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맞자?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해. 화폐 가치가 실시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 1,0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1,2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원래 1,000원만 줘야 됐던 것을 1,200원이나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해야 되는 화폐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실시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화폐 가치를 단순히 말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에 따른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그렇지.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결국에는 화폐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렇지,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야. 금리가 뭔데? 금리가 화폐 가치니까. 너희들이 돈에 10,000원을 맡겼어. 그 10,000원을 맡겼을 때 1년 동안 그 10,000원에 대한 돈의 가치로서 지급하는 게 금리잖아. 맞지? 됐어? 이자하고 금리는 결국 돈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어때?
화폐 가치를 일시적으로 인상을 시키겠죠. 화폐 가치를 일시적으로 인상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일종의 착시 효과거든요. 일종의 착시 효과인데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여기선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냥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빡 올리면 시중의 은행들도 금리를 올릴 수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화폐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은 금리 인상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요 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무엇을 올리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요 정책을 펼친다는 거야. 화폐 자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슨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돈을 화폐량을 줄여야 되겠죠. 유통되는 화폐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줄이려면. 자, 중앙은행이 기출됐던 내용을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도하면은 될까? 매수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채권, 돈 뭉치죠. 돈 뭉치. 맞아? 몇 조 원씩이나 되는 돈 뭉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 뭉치를 매도해야 시중의 화폐 가치가 오를까? 매수해야 화폐 가치가 오를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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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죠, 매도. 매도예요, 매도. 자, 봐봐. 매도 매수 값을, 이거는 기출됐던 개념이야. 가령 매수를 하게 되면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수했다는 것은 보통 무엇을 매수했다는 거냐면 불량 채권들 있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은행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기업들이 다 파산을 해가지고, 맞지? 기업들이 이제 그 은행들이 휴지 조각인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때? 은행들이 힘들다 이러면 어때? 국가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매수하는 것은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수를 해주면 어때? 그럼 뭐 일시적으로 은행이 어때?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량이 많아지겠죠. 보유 현금량이 많아지면 은행의 존재 목적상 이걸 가지고 또 뭐 하겠어? 막 대출을 시켜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는 효과가 되므로 이것에 정확히 반대된 현상이 나타나. 지금 시중에 화폐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중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시중의 화폐 유통량을 적게 해야지만 화폐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맞지? 국채라든지 이러한 식의 채권을 시중은행이 반대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된다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매를 하겠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매를 하니까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양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얘네들은 현금이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대출을 덜 해주겠지.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때? 반대로 이제 화폐 가치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매수가 아닌 매도라는 거 기출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전개 방식에 관련된 1번. 물가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CPI와 GDP 디플레이터 산출 방법과 이용 분야를 설명하고 특정 지표는 CPI죠. CPI 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 CPI 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체 효과에 따른 지수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중치 높은 재화의 가격 상승. 자, 그렇지. 자, 쌀은 우리나라 특성을 생각하면은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소비 품목 중 거의 1위에 해당되는 소비 품목이겠죠.
선생님 저희 집은 쌀을 안 먹는데요? 아니 근데 너희 집만 안 먹지 대부분의 집들은 다 쌀을 먹잖아. 안 그래요? 맞죠? 쌀을 먹죠. 자, 근데 쌀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 그러면 어때? 쌀의 대체제 뭐가 있을까요? 밀? 밀? 만약에 쌀이 너무 비싸. 공깃밥 식당에 가서 공깃밥 하나 추가하려고 하면 10,000원씩 달라고 해야 돼. 맞아? 육회 비빔밥 시켰는데 막 3만 원, 35,000원 막 이래. 쌀값이 비싸져가지고. 맞아? 그럼 뭐 먹겠어? 그럼 뭐 먹을 거냐? 옥수수? 야, 우리나라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옥수수는 좀 그렇지 않아? 고구마? 구황작물? 아무래도 라면 이런 거 먹지 않을까? 야, 쌀 대체할 수 있는 건 라면이지 않을까? 고구마 이거 야, 좀 고구마나 옥수수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아무튼간에 예를 들어서 쌀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라면으로 대체한다고 해볼게. 맞지? 라면은 근데 너무 많이 소비를 하니까 뭘로 해야 될까? 감자로 해볼게. 감자. 비슷하잖아. 비슷한 탄수화물이잖아.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대체제로서 감자가 선택이 됐어. 맞아? 그러면 감자는 평상시에 가정 내에서 쌀에 비해서 소비량이 적잖아. 맞지? 자, 근데 쌀값이 너무 올라 버리면 감자 또한 소비량이 갑자기 늘 수가 있겠죠. 근데 쌀은 평상시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가중치가 높아. 가중치가 높다고. 근데 감자는 가중치가 낮아. 근데 가중치가 낮은 감자의 소비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 감자의 소비량이 CPI 지수에 바로 반영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야. 가중치가 평상시에 낮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대체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 계속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맞죠?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번씩 나오지 않나? 지금 아이폰 몇 가지 나왔어요? 16까지 나왔어요? 16? 나는 지금 내게 뭔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3, 4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근데 바꿀 때마다 보면은 막 그 버전이 한 3개에서 4개 버전씩 건너뛰어져 있어.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거 맞아요? 아무튼 간에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막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맞지? 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하면은 기존에 경쟁했던 그 약간 좀 스펙이 살짝 떨어지는 상품들의 가격들은 다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존의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마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새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직전에 경쟁했던 그런 물품들의 가격이 좀 싸지면 그때 이제 그 구매 기회를 이용하잖아. 아이폰이 지금 뭐 16이라고 하면은 16이 출시되면 15가 떨어지나 가격이. 맞아? 15가 갑자기 올라가나요? 떨어지잖아. 그럼 15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자동차와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따른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다. 즉 자동차하고 컴퓨터가 성능 향상이 됐으면 당연히 기능이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물가가 비싸지는 건데, 그런데 그것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CPI 지수로는 디테일한 물가를 파악하기 힘들다. 뭐 이러한 식의 한계가 있다. 오케이?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21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PI하고 디플레이터 비교하는 거겠죠. 자, 기업은 니은에 비해서 시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화의 영향이 크다. 그렇지. 매달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기업은 니은에 비해서 개별 품목 간의 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산출한다. 그렇죠. 자, 가게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가게 소비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 기업은 개별 품목을 조사를 해서 산출을 하는데 비해서 니은은 어때?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니은에는 기업과 달리 기업 간에만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도 반영된다. 자, 보조사도의 동그라미. 보조사도. 자, 보조사 진술, 보조사 같은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조사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문제 틀리신 분들도 꽤 있던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니은에서는 기업 간에만 거래되는 상품도 반영이 된대. 일단은 기억에는 어때? 기업 간에 거래되는 상품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맞아? CPI에서는 기업 간에 거래된 품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가게에서만 소비하는 품목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니은은 기억보다 발표 주기가 깁니까? 그렇죠. 기억은 보면은 GDP 관련 통계가 나온 후 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 맞아?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CPI는 매달 나오기 때문에 4번도 맞고요. 자, 5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에는 자, 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할 수가 없다. 자, 뭐가 틀렸어요? 어? 산출할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둘 다 자,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린 거는 뭐냐면 할인 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월 물가가 왜곡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100보다 낮은 수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때? 전월에 비해서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의 자료를 이제 비교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맞아. 자, 그다음에 3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물가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이 국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윗글을 읽고라고 해서 범위가 전체예요. 범위가 본문 전체예요. 밑줄 혹은 특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글 전체를 보고 글 전체를 보고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긍정 발문은. 자, 물가는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이 국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고 해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맞나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물론 가계 경제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업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 좀 불안해지겠죠, 당연히.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뉴스 기사는 명목 GDP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명목 GDP가 아닌 이제 실질 GDP도 맞죠?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같은 가격의 품질이 새로운 개선된 컴퓨터가 나왔다고 한다면 CPI의 새로운 품목으로 반영이 된다. 이거는 CPI의 한계에 해당되는 정보로 털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전에 없던 동영상 가입자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CPI에 반영되지 않고 자, 5번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 GDP가 증가하고 명목 GDP는 감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 분자값은 증가하고 분모값은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 값은 증가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4번 및 5번 그리고 독서 3번은 10분 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